트럭 구매는 투자가 되어야 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 결함, 잘못된 설계 또는 과분하게 좋은 평판으로 인해 돈과 인내심을 끝없이 잡아먹는 구렁텅이가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 목록이 아닙니다. 수천 시간의 정비소 기록, 수백만 달러의 손실, 그리고 수십 건의 집단 소송을 바탕으로 한 경고의 모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매할 경우 당신을 파산하게 만들 15대의 트럭들입니다. 우리는 15번부터 시작하며 상황은 처음부터 좋지 않아 보입니다. 15번 포드 F650/F750 6.7리터 파워스트로크 디젤 엔진이 장착된 2015년에서 2018년 모델. 기대가 크지만 실망도 큰 트럭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포드 F650과 F750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트럭의 견고함과 거대한 픽업 트럭의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형 작업을 위한 완벽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비소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반복적인 문제는 지속적인 작업 요구 사항에 비해 불충분하게 설계된 냉각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엔진이 정상보다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연쇄적인 결과가 뒤따릅니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내려앉고 헤드가 변형되며 오일이 냉각수와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리비는 눈 깜짝할 새에 $15,000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크 시프트 변속기가 더해지는데, 이 모델들에서는 솔레노이드와 밸브 바디에서 조기 고장이 발생하여 거친 변속을 유발하고 결국 나머지 동력 전달 장치까지 손상시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5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트럭이 아니라 겨우 1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량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한 지 2년이 되기도 전에 정비소에 맡긴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이 포드 트럭 중 하나를 사는 것은 탄창에 총알 3발을 넣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4번 쉐보레 코디악/GMC 톱킥 1세대 듀라맥스 6.6리터 엔진 장착 모델. 제너럴 모터스의 이 중형 트럭들이 시 당국과 건설 현장의 차량단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했고 이미지가 좋았으며 듀라맥스 엔진은 브랜드가 픽업 트럭에서 쌓아온 신뢰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이 샤이시에 장착된 초기 듀라맥스 엔진의 분사 시스템은 기대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젝터는 놀라운 빈도로 고장나며, 고장이 나면 트럭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디젤로 오일을 오염시켜 그 과정에서 베어링과 크랭크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엔진 제어 모듈도 오물과 습기가 쌓이기 좋은 위치로 인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느 날은 트럭이 잘 작동하다가 다음 날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진단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주에게 가장 큰 타격은 부품 공급 가능 여부입니다. 쉐보레와 GMC는 수년 전에 이 모델들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많은 전용 부품들이 더 이상 제조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은 중고 부품을 찾는 것은 고난의 길이며 찾더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습니다. 코디악과 톱킥은 고장이 나면 결코 오지 않을 부품을 기다리며 정비소에서 수년 동안 방치되는 그런 트럭이 되었습니다. 13번 다찌 램 3500/4500/5500 6.7리터 커민스 엔진과 68RFE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2007년에서 2009년 모델. 여기에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상 아마도 가장 뛰어난 경량 디젤 엔진인 훌륭한 엔진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속기와 결합된 경우입니다. 6.7리터 커민스 엔진은 다른 엔진이라면 죽었을 법한 남용도 견뎌낼 수 있는 불멸의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출력은 68RFE 변속기를 통해 바퀴로 전달되어야 하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설계된 이 변속기는 커민스 엔진이 무거운 작업을 요구받을 때 생성할 수 있는 토크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증상은 항상 동일합니다. 토크 컨버터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변속이 거칠어지며 마지막에는 내부 디스크가 타버립니다.
68RFE의 수리비는 손상 정도에 따라 5,000에서 8,000달러 사이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변속기를 강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10만 킬로미터도 안 되어 변속기를 3번이나 교체한 소유주들도 있습니다. 엔진은 변속기가 더 이상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아니기를 기다리며 여전히 완벽하고 끈질기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램 트럭들 중 하나를 사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커민스 엔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12번 인터내셔널 듀라스타 맥스포스 7 엔진 장착 모델. 기계적 제약 목록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엔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터내셔널의 맥스포스 7입니다.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가 개발한 6.4리터 V8 디젤 엔진으로 잘못된 공학 설계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견뎌야 했던 EGR 시스템은 놀라운 빈도로 막혔습니다. 인젝터는 연쇄적으로 고장났습니다. 가변 기하학 터보들은 고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발생하면 엔진은 끊임없는 재생의 악순환에 빠져 결국 피스톤을 녹이거나 헤드에 균열을 냈습니다. 맥스포스 7의 최악인 점은 예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완벽하게 작동하던 트럭이 다음 날 예고 없이 엔진이 멈춰버릴 수 있었습니다. 수리비는 12,000에서 2만 달러 사이를 오갔으며 종종 트럭 전체 가치보다 높았습니다. 인터내셔널은 집단 소송을 당했고 전국의 대리점들은 새 엔진을 기다리는 듀라스타들로 가득 찼으며 소유주들은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엔진의 1세대 모델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맥스포스 7이 장착된 듀라스타는 조만간 폭발할 시한폭탄입니다. 11번 미쓰비시 후소 FE/FG 4M50 엔진이 장착된 2006년에서 2010년 모델. 미쓰비시 후소 FE와 FG는 수십 년 동안 도시 배송 및 캡오버 트럭 분야의 제왕이었습니다. 콤팩트한 크기, 기동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은 택배 회사, 시청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4.9리터 4기통 디젤 엔진인 4M50 엔진이 브랜드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터보가 약점임이 드러났습니다. 잦은 출발과 정지가 반복되는 도시 작업 사이클을 잘 견디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터보차저의 날개가 고착되고 과급 압력이 떨어지며 엔진은 거의 쓸모없게 될 정도로 출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크기의 EGR 시스템은 그 흐름으로 막혔고 이는 끊임없는 재생을 강요하여 결국 디젤로 오일을 희석시켰습니다. 소유주가 트럭을 정비소로 가져갔을 때 소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터보 수리, EGR 청소, 인젝터 손상 가능성. 수리비는 5,000달러 내외였으며 종종 트럭의 중고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최악인 것은 이 문제들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확정적인 해결책은 없었고 일시적인 처방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FE/FG는 평판 좋은 브랜드를 믿었던 많은 소규모 기업가들에게 골칫덩기가 되었습니다. 10번 이스즈 NPR/NQR 4H21 엔진이 장착된 2004년에서 2007년 모델. 이스즈는 불멸의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4H21 엔진에서는 무언가 실패했습니다. 인기 있는 NPR과 NQR에 장착된 이 4기통 디젤 엔진은 한 명 이상의 소유주를 파산으로 몰고 간 만성적인 분사 시스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젝터는 기대했던 수십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15만 킬로미터 전후에서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미미했습니다. 시동 시 약간의 흰 연기, 약간 높은 연비 소비, 이따금 발생하는 출력 저하 등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결말은 파멸적이었습니다. 커먼레일 디젤 엔진에서 고장난 인젝터는 단순히 연료를 제대로 분사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액체 디젤을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디젤은 벽면의 오일막을 씻어내고
크랭크 케이스의 윤활유를 희석하며 결국 피스톤 고착이나 커넥팅 로드 파손을 유발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수리는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거나 블록을 깎거나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000에서 12,000달러를 쓴 후에 소유주는 수리비보다 가치가 낮은 트럭을 마주하게 됩니다. 4H21은 작동할 때는 훌륭한 엔진이지만 고장날 때는 제대로 고장납니다. 9번 프레이트라이너 스프린터 V6 디젤 엔진이 장착된 2007년에서 2009년 모델. 스프린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밴입니다. 디자인, 내부 공간, 전문 운송과 연관된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판매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악몽으로 밝혀진 V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기계 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배출가스 시스템, 제어 전자 장치, 센서 등이었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 EGR은 놀라운 빈도로 막혔습니다. 디젤 밀입자 필터 DPF는 끊임없이 재생 모드에 들어가 추가 디젤을 소비하고 오일을 희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고장이 나면 전자 제어 장치는 전문 정비사조차 해결책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오류 코드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터보는 가변 기하학 날개에서 조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시절 스프린터의 터보를 교체하는 데는 $3,000 이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최악인 것은 새 터보가 원래 것보다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 스프린터들의 장기 소유 비용은 공포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값과 수리비를 합치면 다른 브랜드의 새 밴 2대를 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8번 워크호스 커스텀 샤예시 W42 W62 GM 8.1리터 엔진과 앨리슨 변속기 장착 모델. 스쿨버스, 배송용 밴, 캠핑카 등에 사용된 이 샤예시들은 훌륭한 엔진과 변속기가 잘못 설계된 조합에 장착될 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GM 8.1리터 보텍 엔진은 견고함으로 명성이 자자한 8.1리터 V8 가솔린 거인입니다. 앨리슨 변속기는 시장에서 대형 작업용으로 가장 좋은 자동 변속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워크호스 W42와 W62에서는 무언가 실패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스쿨버스와 같이 정차가 잦은 용도의 불충분한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내려앉았으며 냉각수가 오일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엔진은 끝난 것입니다. 수리하려면 헤드를 분리하고 깎거나 교체해야 하며 많은 경우 완전한 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차량 전체 가치보다 종종 더 높은 $10,000를 가볍게 넘기는 수리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그 현실에 직면했을 때 결정은 항상 같습니다. 폐차하거나 부품으로 파는 것입니다. 워크호스는 조합이 잘못 설계되었다면 좋은 엔진과 좋은 변속기도 좋은 차량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면 함께할 수 있는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올 7대는 바퀴 달린 지옥입니다. 차량단 전체를 파산시킨 트럭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일으킨 트럭들, 보닛에 건강 경고문이라도 붙어 있어야 할 트럭들입니다. 그리고 1번은 구매하기에 최악의 트럭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역사상 저질러진 바퀴 달린 가장 큰 재정적 실수입니다. 7번 포드 F650/F750 고출력 6.7리터 파워스트로크 디젤 엔진이 장착된 2020년에서 2022년 모델. 이전 모델인 F650과 F750도 이미 문제가 많았지만 2020년에서 2022년 세대는 결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드는 F450 픽업 트럭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고출력 버전의 6.7리터 파워스트로크 엔진을 이 트럭들에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작업용 트럭은 픽업 트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열정 및 기계적 요구사항이 훨씬 높았고 엔진은 우려스러운 피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복잡한 배출가스 사후 처리 시스템은 반복되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디젤 밀입자 필터
DPF는 용납할 수 없는 빈도로 포화되어 끊임없는 재생을 강요했습니다. 질소산화물 센서들은 하나둘씩 고장났으며 고장이 나면 엔진은 보호 모드 디레이트로 들어가 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출력을 제한했습니다. 최악인 것은 이러한 디레이트 모드가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변속기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솔레노이드와 밸브 바디의 고장으로 예고 없이 트럭이 멈춰버리는 토크시프트에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주는 놀라운 주기로 5자릿수의 수리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포드 F650은 엔진, 변속기, 샤의 시간에 잘못된 통합이 어떻게 작업 도구를 경제적 형벌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6번, 인터내셔널 CV 시리즈 닛산 타이탄 SD 기반 모델. 인터내셔널이 대형 픽업 세그먼트에 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체 차량을 개발하는 대신 닛산 타이탄 SD의 하부를 가져와 자사 엠블럼을 붙이고 인터내셔널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계적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체성 결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대리점들은 닛산 부품이 들어간 차량을 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닛산 대리점들은 인터내셔널 엠블럼이 달린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술 서비스의 미궁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 전용 부품인 변속기는 조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자장치는 엉망이었습니다. 센서들은 잘못된 수치를 보냈고 중앙 제어 장치는 스스로 리셋되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소유주가 겨우 대리점을 설득해 차량을 점검하게 하더라도 정비 매뉴얼이 차량의 실제 상태와 일치하지 않아 진단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었습니다. CV 시리즈는 두 가지 엔지니어링 문화가 통합되지 못한 채 섞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아주 적은 수만 판매되었으며 아직 운행 중인 차량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것을 고치는 것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5번, 히노 268/338 J08 이 엔진이 장착된 2010년에서 2015년 모델. 많은 이들에게 히노는 일본의 신뢰성과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5년 사이 J08 이 엔진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히노 268과 338 모델에 장착된 이 엔진들은 브랜드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커먼 레일 분사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젝터는 연쇄적으로 고장났으며 고장이 나면 엔진 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디젤 연료가 오일에 스며들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터보는 베어링이 마모되고 축의 동심원이 어긋나는 등 조기 피로 징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오일 소모량이었습니다. 많은 소유주들이 오일 교환 주기 사이에 여러 리터의 오일을 보충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피스톤 링이나 밸브 가이드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엔진을 정비소에 맡겼을 때 들려오는 소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비싼 수리비, 그리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2010년에서 2015년 모델 소유주들에게 그 해결책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트럭들 중 다수는 도중에 방치되거나 부품으로 팔렸고 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구석에 주차되어 잊혀졌습니다. 그 시절의 J08 이 엔진은 일본인들조차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번, 피터빌트 579 파카 MX13 엔진이 장착된 2012년에서 2015년 모델. 피터빌트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품질, 스타일, 그리고 전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579 모델의 파카 MX13 엔진을 출시했을 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유럽의 거물들과 경쟁하기 위해 설계된 이 엔진의 초기 세대들은 파멸적인 초기 결함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크랭크 축에서 발생했습니다. 열처리나 합금 배합의 오류로 인해 일부 크랭크 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크랭크 축이 부러지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피스톤이 밸브를 때리고 커넥팅 로드가 블록을 뚫으며 파편들이 윤활 시스템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이런 경우 수리는 엔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터빌트 579의 새 엔진 가격은 공인비를 제외하고도 $30,0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마모되는 커넥팅 로드 베어링과 예고 없이 고장나는 분사 시스템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파카는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후속 세대에서 엔진을 개선했지만 초기 579 구매자들에게 그 경험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만 달러를 잃었고 무엇보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3번 캔워스 T680 파카 MX 13 엔진이 장착된 2012년에서 2015년 모델. 같은 문제, 같은 이야기, 같은 실망입니다. 피터빌트의 형제 브랜드인 캔워스의 주력 모델 T680은 초기 몇 년 동안 동일한 파카 MX 13 엔진을 탑재했으며 똑같은 결함을 겪었습니다. 부러지는 크랭크축, 분해되는 베어링, 고장나는 인젝터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보닛 위의 엠블럼뿐이었습니다. 이 T680 소유주들에게 악몽은 2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엔진이 정비소에 들어가 있어 트럭을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MX-13의 악명이 퍼지면서 중고차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리점들은 새 엔진을 기다리는 T680과 579 차량들로 가득 찼고, 인도 기간은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소유주는 단 $1의 수입도 올리지 못한 채 트럭 할부금, 보험료, 세금을 계속 내야 했습니다. T680 차량단이 멈춰 서는 바람에 회사 전체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파카는 교훈을 얻었고 이후에 MX-13 엔진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구매한 이들에게 피해는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그 시절의 T680은 최고의 브랜드조차 미성숙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그 미성숙함의 대가는 항상 고객이 치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2번 프레이트라이너 캐스케이디아 초기 세대 디트로이트 DD15 엔진이 장착된 2008년에서 2010년 모델. 프레이트라이너 캐스케이디아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트럭이자 효율성과 신뢰성의 표준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캐스케이디아에 장착된 디트로이트 DD15 엔진의 초기 세대들은 진정한 재앙이었습니다. 주요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강요받은 EGR 시스템이었습니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배기가스와 섞였고 결국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엔진은 압축력을 잃고 흰 연기를 내뿜으며 결국 고장났습니다. 가변 기하학 터보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흐름으로 인해 날개가 고착되어 과급 압력이 떨어졌고 엔진 출력은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엔진 헤드의 균열이었습니다. 설계나 재질의 결함으로 인해 일부 헤드는 주행한 지 불과 몇만 킬로미터 만에 균열이 생겼고 이로 인해 오일과 냉각수가 섞여 크랭크축 베어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시절 DD15 엔진의 수리비는 쉽게 $40,000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차량단은 이 수리비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 50만 킬로미터에 도달하기 전에 트럭을 교체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저 파산할 뿐이었습니다. DD15는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거쳐 결국 훌륭한 엔진이 되었지만 초기 세대는 배출가스 규제 준수에 대한 압박이 엔지니어링의 성숙도보다 앞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1번 절대적 심연 맥스포스 13 및 맥스포스 15 엔진이 장착된 인터내셔널 프로스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근접하는 이위도 없습니다. 맥스포스 13 또는 맥스포스 15 엔진이 장착된 인터내셔널 프로스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운송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트럭입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인터내셔널의 전략적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선택적 촉마의 환원법 SCR 없이 EPA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키는 초고율 EGR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이는 모든 부품이 견딜 수 없는 열적 및 화학적 조건에 노출되게 했습니다. 결과는 끝이 없는 고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놀라운 빈도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인젝터는 연쇄적으로 고장나 오일을 디젤로 오염시켜 베어링을 망가뜨렸습니다. 터보는 고착되었습니다. 피스톤은 깨졌습니다. EGR 밸브는 막혔습니다. 밀입자 필터는 포화되었습니다. 소유주가 한 문제를 겨우 고치면 몇천 킬로미터 뒤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집단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리점들은 새 엔진을 기다리는 프로스타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리기간은 6개월까지 길어졌습니다. 소유주들은 사용할 수 없는 트럭의 할부금을 내는 동안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맥스포스 13과 15는 단순히 나쁜 엔진이 아닙니다. 아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로용 트럭에 장착된 최악의 디젤 엔진일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인터내셔널이 증거를 부정하며 수년 동안 이 엔진들을 계속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서 폭발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날 맥스포스 장착 프로스타는 경매에서 거의 헐값에 팔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는 사람은 대개 후회합니다. 맥스포스를 수리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목록의 1번을 차지합니다. 싸게 나온 프로스타를 본다면 도망치십시오. 그 제안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입니다.